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1920년대 초반의 상황의 한국은 아직까지 본격적인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문화산업시장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여전히 우리는 문화적으로는 근대 이전의 단계에 어정쩡하게 걸쳐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을 딱 깨는 충격적인 사건이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열어지키는 한국 문화사의 충격적인 사건이 1926년 8월 4일 날 일어나게 돼요. 바로 그 사건의 이름은 방금 이미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의 찬미다 이거예요. 글자 그대로 뭐죠? 죽음을 찬미한다라는 제목의 노래예요. 지금 이 노래 나오면 방송 금지곡입니다. 내놓고 자살, 죽음을 찬미하는 노래를 어떻게 내겠어요? 여러분이 그 노래를 들어보신 소감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 노래 어땠습니까? 아무 느낌이 없었죠, 또. 사실 우리의 역사를 바꾼 노래인데. 자, 그럼 이렇게 하죠. 아까 여러분이 같이 들었던, 물론 제가 자료도 드렸지만, 이 풍진 세월하고 사회찬미하고 달라진 게 뭐예요? 자, 두 명이 부르던 게 한 개. 여자가 부르는 건 똑같은데 두 명이 한 사람이 불렀어. 다음에 반주가 없던 게 생겼어. 근데 그 반주는 뭐다? 반주 악기는 뭐예요? 피아노죠. 이건 철저히 뭐다? 서양의 음악 어법의 문제 드디어 그 가슴 속으로 이제 달려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율은 어디선가 들어본 듯 하지 않던가요? 응? 약간 뭐 템포가 이상하긴 하지만 어디선가 이것도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는 게 분명해. 이 선율은 오리지널 선율은 뭡니까? 도나우 강의 잔물결이라는 루마니아의 작곡가인 이바노비치가 만든 관현악곡 왈츠곡이죠. 근데 이 노래의 선율 구성이 굉장히 첨단의 포스트 모던 해체주의로 만들어졌어요. 도나우 강의 잔물결의 첫 번째 테마가 이 노래의 A 테마고요. 다음에 후렴 부분은 따다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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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다단은 이 관현악곡의 맨 마지막 테마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테마를 떼서 A 테마를 만들고 후렴구는 맨 마지막 테마를 떼가지고 붙였어. 이 얼마나 혁신적인 해체 재구성입니까? 그렇게 해서 이건 이제 드디어 노골적으로 서구의 클래식 선율을 끌고 와가지고 멜로디 라인을 만들었어. 그리고 그게 한국어 가사를 붙였다 이거. 그 한국어 가사는 어떻게 됩니까? 광막한 황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의 가는 곳 그 어디에 있냐?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해에 너는 무엇을 찾으려 하느냐? 그리고 이제 후렴 부분이요. 눈물로 된 이 세상에 나 죽으면 그만일까?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것 허무.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2절 가사는요. 제가 우리나라의 대중음악, 지난 90년 대중음악 사상 최고의 노랫말 10개를 베스트 10을 뽑아라 한다면 꼭 넣고 싶을 정도로 2절 가사는 죽여요.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웃는 저 꽃과 우는 저 새들이 그 운명이 모두 다 같구나. 삶에 열중한 가련한 인생아, 너희는 칼 위에 춤추는 자로다. 이렇게 후렴은 똑같고. 그러니까 이 노래는 철저한 삶에 대한 염세와 극단적인 허무주의의 바탕에 있는 노래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아까 들었던 이 풍진서울을 부르는 박채승과 유류색,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른 윤성덕의 이 똑같은 한국 여자들인데, 그 당시 1920년대의 식민지 조선의 여성들인데, 이들의 발성을 통해서 윤심덕의 사회적 신분을 유추해낼 수 있어요. 근데 이 노래를 부른 윤심덕의 발성은 앞에 노래를 부르던 박채성, 이륙세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죠? 그러면
앞에 불렀던 두 기생의 발성은 전형적인 우리 민요 잡가의 창법이었는데 윤심덕이 이 노래를 부른 창법은 뭡니까? 예, 서양음악 벨칸토 창법이다 이거야. 물론 잘 못 부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딱 이야기를 우리가 윤심덕에서 아무런 정보가 없다 하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은 1920년대에 이런 발성을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서양 음악을 전문적으로 교육받았다. 근데 당시 한국에는 서양 음악 교육기관이 없었으므로 해외에 갔다 온 사람이다. 그 당시에 여자가 해외에 갔다 올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없었으므로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당시 식민지의 여성, 몇 안 되는 여성 엘리트였다까지는 알 수 있다 이거야. 근데 그럼 도대체 이 노래가 뭔 일을 한 거야? 한마디로 이 노래가 발표되는 순간 한반도는 지진이 일어나요. 폭발합니다. 그 당시 기록이 구체적인 남아있지 않아서 몇 장이 팔렸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국에 사회찬미 신드롬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반 시장 산업이 만들어지려면 이 음악은 소프트웨어잖아. 이것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럼 판사하면 뭐 해? 그거 뭐 할 거야? 어? 판 가지고 뭐 할 건데? 접시 돌리기? 그때 판 한 장 가격이 쌀 한 섬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으로 하면 판 한 장에 한 80만 원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를 즐기려면 뭘 해야 돼? 하드웨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드웨어 이 판을 틀 수 있는 유성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대한민국 한반도 전역에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유성기가 보급된 총수가 2,000대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음반은 최소 3만에서 최대 5만 장까지 팔려갔다고 준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판 한 장이 팔려나간 게 아니고 유성기가 이 하드웨어인 유성기가 어마어마하게 팔려나갔다는 거야. 이 짧은 몇 달 동안. 근데 유성기 가격은 얼마나 비쌌냐면 4대 문안 집안채 값이었어요. 여기서 코리아 다이나미즘이 또 나옵니다. 미친 듯이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성뿐만 아니라 시골의 토호들이 자기 마루에 유성기 한 대쯤 놓고 사회찬미를 트는 것이 이 정도는 돼야지가 이 당시에 일단 묻지마 구매가 이때부터 이제 시작된다 이거. 직접적으로는 제가 뭐 그때 몇 대가 팔렸다 이 집는 그건 자료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데 여러 가지 문헌들을 제가 그때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이제 예술계의 원로 중에 박용구라는 어른이 있습니다. 이분은 뭐 무용평론가이기도 하고 음악평론가이기도 하고 일본 그 구니다치 국립제국음대를 나온 분이기도 하고요. 이분이 1917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판이 나올 때가 우리나라 나이로 10살이야. 49살인데 이분이 이때 어디서 살았냐면 전기도 안 들어오는 한국의 오지 중에 오지인 경상북도 풍기 땅에 살았어요. 이건 아마 지금 고속도로가 뚫려서 지금 가죠. 고속도로 전에는 저 천풍기 한 20년에 갔을 때 전 우리나라가 진짜 넓은 나라구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6.25와 임진왜란을 피해간 땅이에요. 그냥 문경세제를 넘어서 막 도대체 산을 몇 개를 돌아가야 나오는 오지 중에 오지예요. 거기 살았어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9살 때 자기가 처음으로 본 유성기가 9살 때 추석 때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추석이 9월달이라고 치면 판이 8월 중순에 나왔는데 그 풍기 땅까지 유성기가 들어간 거야. 그거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들은 유성기 음반이 사의찬미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편으로 이 사의찬미가 폭발하는 바로 그 해 1926년 10월 1일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바로 지금도 있는 종로 3가의 단성사에서 한 편의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한국인이 감독이 만든 이 영화가 대박이 터져가지고 너무나 관객들이 몰려서 기마경찰이 동원돼서 그때는 뭐 인터넷 예매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가서 줄을 서서 이제 표 끊는 순서에 들어가겠는데, 완전히 종로 3가가 아수라장했는데, 이 영화는 춘사 나홍규의 아리랑입니다. 이때부터 한국 영화 시장의 시대가 열려요. 그러니까 1926년 8월 달과 1926년 10월 달에 결국 대중문화의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영화와 대중음악이 그 같은 해에 한국에서 폭발하면서 시장이 열렸어요. 저는 그래서 이때를 한국의 어떤 근대적 음악적 근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대중음악의 시대가 시작된 원년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시장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자, 근데 뭐 아까 시작할 때는 무슨 음모가 어떻고 그러더라도 저 무슨 음모가 아무 음모도 없구만.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거야. 이 노래는 왜 성공했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죽음에 대한 진지한 생각과 삶에 대한 염증이 그해 여름에 하도 더워가지고 요즘처럼 더위에 지쳐서 막 죽어버릴까 이렇게 생각이 집단적으로 전염돼서 그런 것일까? 아닙니다. 이 노래가 발매되기 2주일 전인 8월 4일 날 동아일보 당시 석간이었던 동아일보 사회면 톱기사의 제목이 바로 저거였습니다. 현해탄의 정사라는 굉장히 자극적인 사회면 톱기사가 뜨게 되는데 그 기사 내용이 뭐냐면 한국의 소프라노 윤심덕 양과 한국의 연극계 희곡 작가이자 연출자인 와세대 대학 출신의 김우진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비관하면서 덕수환, 그러니까 시모노세키 부산간을 오가는 관부 연락선상에서 동반 자살을 했다. 새벽 4시에 바닷물에 둘이서 뛰어내려서 동반 자살을 했다라고 기사가 떠요. 그래서 그 기사의 제목이 현해탄의 정사야. 이거는 그 당시 식민지사회에 일어난 최고의 스캔들이었어요. 이 둘 다 1897년생이에요. 이 남녀가. 동갑이야 또. 그러니까 이때 나이가 29살. 우리나라는 30살이에요. 남녀가. 근데 윤심덕은 미혼이었고 김우진은 이미 목포에 결혼한 부인과 아들 둘이가 있는 유부남이었어요. 근데 이 둘이서 유부남과 미혼 둘 다 일본 영화를 갔던 엘리트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비관하면서 몸을 던졌다. 현해탄에. 이거는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죽음에 좀 자본주의는 죽음에 열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막 서지원 기억나십니까? 근데 죽었다고 자살했다고 우리 막 8만 장 팔리다가 40만 장 팔리고 죽음 다 신화가 돼요. 나는 왜 자본주의는 타인의 죽음에 이렇게 열광을 할까? 그런 생각했어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본주의의 핵심이 뭡니까? 대량 생산과 대량 복제잖아요. 자본주의는 모든 걸 복제합니다. 이제는 탄생까지도 복제를 해. 생명공학이. 그런데 자본주의가 복제할 수 없는 맨 마지막은 뭐냐면요. 죽음은 복제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죽음이야말로 복제본이 없는 유일한 원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원본의 이미지에 나는 자본주의 대중들이 무의식적으로 열광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릴린 몰로가 뭐건 어쩌고 저쩌고 간에 이 수많은 20세기의 대중문화사 속의 죽음 중에서요.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쇼킹한 죽음은 김우진과 윤심덕의 죽음이다. 일단 듀엣으로 죽었어. 한 명만 죽어도 세상이 시끄러운데 듀엣으로 죽었어. 게다가 한 명은 유부남이야. 게다가 또 다른 한 명은 자유연애론자, 스스로 커밍아웃한 자유연애론자. 그 당시에도요, 그 당시 1926년에 당시에 우리나라 신문들을 사이면 읽어보면요, 겨울 되면 11월 달부터 한 2월까지는 3일 건너 하루 자살 기사가 나요. 사이면에. 특히 기생들.
명월간 기생 춘월이가 우물에 몸을 던졌다더라. 이런 기사가 3일에 그날 하나씩 나요. 자살한다고 지금처럼 자살한다. 그때도 자살한다고 사람들이 충격받는 게 아니야. 자살하는 사람들이 문제였다는 거야. 자살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동경하고 주목하는 그런 엘리트가 2명이 세트로 그것도 그냥 막 약 먹고 죽은 것도 아니고 아무나 덕수환을 탑니까? 일본 가는 배를. 식민지 조선에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부산에서 배 타고 시모노스키 가는 거예요. 그 나머지 편은 아무것도 없어. 세계로 나가는 통로란 말이에요, 거기가. 그 배 위에서 밤바다에서 쫙 떨어져 죽은 거야. 얼마나 판타지합니까? 그래서 완전 나라가 휘딱 뒤집어졌어요. 난리가 났는데 그 기사가 난 지 2주일 뒤에 바로 그 죽은 윤심덕 양이 죽기 전에 취입했다라는 음반이 발매가 된다 이거야. 근데 그걸 딱 까보니까 음반이 제목이 사이찬미래. 이거 뭐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통원 자살했는데 자살하기 직전에 녹음했다는 판에 죽고 난 뒤 2주일 뒤에 딱 나왔는데 제목은 마치 이것을 다 염두에 둔 양 사이찬미라는 판에서 나왔다라는 거. 아직 들어보지는 못했어. 왜? 이때는 아직 우리나라 라디오 방송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라디오 방송은 이들이 죽은 지 6개월 뒤인 27년 1월 달에 JODK 경성 라디오 방송국이 처음으로 송출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라디오도 없어서 오늘 들어볼 수가 없어. 우리 이제 판을 사야만 해 들어볼 수 있는데 이러면 듣고 싶지 않으세요? 도대체 아니 뭐 얘가 죽기 전에 도대체 뭘 한 거야 뭘.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의 사실을 감안해야 돼요. 단지 죽어서 그 죽음에 대한 궁금함도 있지만 1926년도에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어? 죽었다는데 그 사람 목소리를 듣는다는 게 말이 돼? 이런 과학적인 호기심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 텍스트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 이 노래는 마치 미인이 틀리는데 미인의 그런 그 신중현의 미인 안에 이러이러한 그 많은 미학적인 음모들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대중들이 다 알아보고 좋아해야지 하고 좋아한 것이 아닌 것처럼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 사회찬미가 도대체 어떤 노래인지 간에 무슨 내용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로지 그 죽음이 주는 센세이션 그리고 철저하게 과학적인 호기심 이 두 개가 만나가지고 이제 한국인 특유의 몰빵 구매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음반 산업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뭔가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순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얘들 자살 안 했어. 자, 자살한 증거 대봐. 실제 김우진은 목포 최고 갑부의 아들이었어요. 목포의 김우진의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부자이기 때문에 목포의 김우진의 집은 목포의 경복궁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김우진의 동생인 김복진이 당시로는 어마어마한 그에게는 500원의 현상금을 걸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 시체라도 찾아야 되잖아. 시체 못 찾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 그 배를 탄 사람 중에서 이들을 목격한 사람이 없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걔들 안 죽었을걸? 누가 죽었다 그래? 죽은 증거 있어? 시체 있어? 죽기 전에 뛰내는 거 본 사람이 있어? 우리 그냥 죽었다고 믿어버리는 거잖아. 라는 주장부터 죽기는 죽었어. 근데 자살한 게 아니야. 타살당했어. 뭔 이런 이제 얘기들이 이제 막 이 신들을 읽자마자 나오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 문제는 그러고 보니까 시체가 없네. 목격자도 없네. 라는 미궁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